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온 가족이 어머니를 상대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둘째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변호사복을 입은 내 아들이 상대편 변호사석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가 어머니의 치매 진행을 보여줍니다. 큰형도 저도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내 두 아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는 거야?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 끔찍한 배신이 시작된 건 평범했던 어느 퇴직 기념일이었다. 퇴직 기념이라며 온 가족이 모인 날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통장을 마지막으로 만져보았다. 30년을 한지에 싸서 보관해온 그 통장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김순희 앞으로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순이야, 내 이름이 적힌 이 통장 보이지?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뒤쪽 논밭 팔아서 만든 돈이고 이 집도 다 내 것이야. 하지만 성급하게 드러내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써야 한다.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형제들과 사이좋게 나누면 될 텐데 왜 나만 따로 불러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엄마, 그 집은 이참에 내 이름으로 바꾸자고. 큰아들 정호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올리며 말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그는 항상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그래야 상속세도 절약되고 나중에 문제도 안 생겨. 아이고, 그런 거 아직 생각할 나이가 아니잖아.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정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들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요즘 세상에 구두 계약이 어디 있냐고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인데. 둘째 아들 정민이 형을 거들었다. 변호사인 그는 늘 법적인 근거를 들어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다. 법적으로 보면 지금 그 집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이제 꺼내야 하나. 아니면 또 미뤄야 하나. 젓가락이 공깃밥을 2번 찍고 멈췄다. 식탁 위로 떨어진 쌀알 하나를 바라보며 나는 아버지의 당부와 현재 상황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둘째 며느리 미경이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 보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고분고분했던 그녀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집 말고 다른 재산 같은 거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별로 없어. 워낙 검소하게 사신 분이라서. 거짓말이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버지가 정리해 두신 토지 관련 서류들과 함께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는 여러 개의 통장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알고 보면 상당한 부동산 투자가였던 것이다.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큰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그녀는 원래 말수가 적고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왜 다들 이렇게 재산 얘기만 하는 거야?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오늘의 대화를 되새겨봤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특히 며느리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때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아버님이 남기신 게 집밖에 없나요? 왜 자꾸 그런 걸 묻니?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아서요. 돈 얘기구나. 힘들면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지만 미경의 표정에서는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다.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안방에서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정말로 엄마가 숨기는 게 없을까? 글쎄, 아버지가 워낙 조용한 분이셨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질 텐데.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들들이 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나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한다며 안방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늦게 부엌 불만 켜놓고 앉아서 아버지의 낡은 도장을 천으로 닦으며 이건 순이 내가 지켜야 한다던 그 낮고 진중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도장은 오래된 청전석으로 만든 것으로 아버지가 젊은 시절 첫 사업을 시작할 때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과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도장으로 평생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셨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다. 도장 한 번 찍는 건 목숨 거는 것과 같다고 항상 말씀하셨던 아버지. 특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이 도장을 자주 만지작거리시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 더 늦으면 정말 늦을 것 같아. 여보, 또 잠 못 자나?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왔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내 잠 못 드는 밤을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응, 좀 답답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일들 때문이었다. 특히 어제 저녁 아들들의 대화를 엿들은 후로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러네.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사실 남편에게도 아직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고 성급하게 공개했다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럼 나는 들어갈게.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들어와. 남편이 내 어깨를 한번 토닥이며 안방으로 돌아갔다.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멈춘 후에야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었다. 법적 효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손글씨였다. 내가 죽거든 이 집과 뒤쪽 논밭 그리고 숨겨둔 예금은 모두 딸 순이가 갖게 하라. 아들들에게는 따로 마련해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토지 관련 서류들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사모으신 여러 필지의 땅 문서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여러 은행의 통장들이었다.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몰래 적금을 들어두신 것들이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총 금액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 정도라면 아이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물건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녹음해 두신 육성 테이프였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로 재생해 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순이야, 아버지 목소리 들리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은 다 내 것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 아버지가 뭘 걱정하셨던 걸까? 녹음을 끝까지 들어보니 아버지는 이미 가족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다. 특히 며느리들에 대한 우려를 은근히 표현하고 계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들들의 수상한 움직임과 며느리들의 예리한 관심을 보니 뭔가 서둘러야 할 것 같았다. 여보, 오늘 시청에 좀 다녀올게. 무슨 일로?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도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혼자서 처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미경이 던진 질문이 내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어젯밤에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던데 괜찮으세요? 뭔가 들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뭔가 뒤지시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설마 내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다는 건가? 이제 정말 서둘러야겠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구청 지적과 동네 법무사 사무실, 옛 공장 동료들 순서로 만날 사람들과 동선을 빼곡히 적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질문 목록까지 상세하게 정리했다. 마치 작전을 짜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 일만큼은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었다. 조용히 끝내자.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일찍 일어나시네요? 아침 6시에 부엌에서 메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미경이 나타났다. 평소에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혹시 어디 나가실 거예요? 옷도 단정하게 입으셨네. 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동네 한 바퀴 돌 생각이야.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요즘 어머니 혼자 다니시니까 걱정돼서. 순간 당황했다. 같이 가자는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니야, 혼자 가는 게 좋겠어. 옛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럼 휴대폰은 꼭 챙기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뭔가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집을 나서면서도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실제로 뒤돌아보니 미경이 창문 너머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청에 도착해서 지적과 담당자를 만났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김순희 어머님이시죠? 며칠 전에도 이 토지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누가요?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가족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이 나보다 먼저 왔었다는 거야? 언제 오셨는데요? 사흘 전쯤이었어요. 상속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나보다 앞서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무슨 서류를 요청하셨나요? 토지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소유자 동의서 없이 발급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유자 동의서 없이? 그럼 불법 아닌가?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전에 젊은 여성분이 와서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아가셨어요. 특히 치매 환자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치매? 왜 치매 얘기를 했을까?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데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옛 공장 동료들을 만났을 때였다. 순이야, 내가 여기 왜 왔어?
며칠 전에 내 며느리라는 사람이 와서 내 아버지 얘기를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를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했는지, 혹시 치매나 그런 증상은 없었는지 물어보더라고. 이제 확실해졌어. 이게 우연이 아니야. 모든 곳에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분명히 미경이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치매라는 키워드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치매라고?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정민의 목소리였다. 집에 가는 길이야.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경이가 걱정한다고 연락했거든요. 아들한테까지 보고를 했구나. 그냥 동네 좀 돌았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아들까지 나서서 치매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정우와 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대화를 멈췄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구청이랑 법무사 사무실에 가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때 깨달았다. 누군가 나를 미행했거나 아니면 내가 갈 곳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잖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 내가? 그날 밤부터 가족들의 감시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틀 후 서랍에서 들려온 낯선 소리가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둘째 며느리 미경이 안방 서랍을 뒤져 도장 케이스를 들여다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히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이 깨지는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였다. 안방으로 달려 들어가니 서랍이 완전히 열린 채로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허락 없이 남의 사적인 공간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선 넘기였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언제 들어오셨어요? 미경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내가 소중히 보관해온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금 뭘 찾고 있었던 거야? 아, 어머니 인감이 어디 있나 해서요. 정민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전세자금? 그건 작년에 다 해결됐는데. 그런 건 미리 말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의 서랍을 이렇게 뒤지면 어떡해.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그런데 어머니, 이 서류들은 뭐예요? 미경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물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손글씨 유언장과 토지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맞구나. 이제 다 들켰어. 그냥 오래된 것들이야.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미경의 눈빛이 변했다.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땅 문서 맞죠? 그런데 면적이 꽤 넓은데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서류들을 급하게 걷어들이려고 했지만 미경이 그중 하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 통장들은 뭐예요? 잔고가 상당한데. 이제 정말 끝이야. 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들통이 나버린 것이다. 미경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뭔가 계산적인 미소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놀라워서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탐욕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기회를 발견한 사람의 흥분이라고 해야 할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미묘하게 위치가 바뀐 것들이 있었다. 특히 몇 장의 서류는 접힌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다. 뭔가 복사했나? 불안한 마음으로 이틀을 보낸 후 구청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김순희 어머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며칠 전에 어머님 명의로 토지 양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제가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어머님의 서명과 인감이 모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담당자가 보여준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분명히 내 서명 같았지만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서류에 적힌 날짜가 정확히 미경이 내 서랍을 뒤진 그날이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내 서명을 흉내낼 수 있지? 이 양도 계약서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요? 김미경 씨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미경이 내 서명을 연습해서 위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서명으로 내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일을 제기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하지만 담당자의 표정은 그리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문제는 필적 감정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머님이 서명하신 걸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요? 잊어버렸다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건 분명히 위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오늘 또 구청에 가셨죠? 정민의 목소리였다. 이제는 내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 갔다 왔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텐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 아내가 저지른 일을. 별 문제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우와 정민, 그리고 두 며느리가 거실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대화가 멈췄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엄숙했다. 뭔 얘기?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요.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걱정돼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가족회의? 나 빼고? 그때 알았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구청 민원실 앞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온 옛 친구 만수를 마주쳤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운영했던 동업자이자 평생직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물어오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오늘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고 손에 든 봉투도 상당히 두툼해 보였다. 순이야, 여기서 뭐해? 만수 오빠 반갑네요. 저는 땅 문제 좀 알아보러 왔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내 어머니 땅 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도 왔거든. 뭔가 아는 게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큰일 날 뻔했어, 순이야. 며칠 전에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버지 관련 서류가 있는지 물어봤어. 만수가 봉투를 흔들며 설명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어떤 여자요? 젊은 여자더라고. 내 며느리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가 남기신 계약서나 각서 같은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역시 미경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수상해서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치매에 걸려서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야. 또 치매 얘기구나. 그래서 오늘 이걸 가져왔어. 만수가 봉투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토지 처분 의향서였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이 토지는 딸 김순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거 완전 중요한 거야, 순이야. 내 아버지가 직접 쓰시고 도장까지 찍으신 거거든.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면서 나중에 순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셨거든. 하지만 만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런데 순이야,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요? 어제 동네에서 들은 얘긴데 누군가 내 어머니 땅을 헐값에 넘기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헐값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금매를 내놨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같이 들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거래가 성사됐다면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서류들을 가져온 거야. 내가 싸울 때 무기가 될 거거든.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맞서야 하나. 오빠, 저는 가족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순이야,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범죄야. 만수의 말이 옳았다. 서명 위조, 서류 조작,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같이 들어가자. 나도 증인으로서 할 말이 있거든. 나는 접수 창구로 곧장 걸음을 옮겼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제 공식 싸움이야. 민원 접수하려고 왔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신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제 동의 없이 제 서명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증인입니다. 담당자는 우리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특히 아버지의 의향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 법적 절차? 얼마나 걸릴까요? 조정은 한 달 정도,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정우와 정민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뭔 일이야? 오늘 구청에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었어요. 벌써 알았구나. 내일인데 왜? 어머니, 저희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저희와 상의하시는 게 맞아요. 정민이 나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걱정이 아니라 전문가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누가 변호사 해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심각하다고? 뭐가 심각해?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허위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내가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고?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위조 서류를 만들었어? 어머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대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치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때 깨달았다. 이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야 내가 한 모든 행동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니까. 나는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들들마저 나를 버렸구나. 그날 밤 첫 조정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집안의 냉전은 절정에 달했다. 절망. 첫 조정 당일 조정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상대편 테이블에는 미경과 함께 온 변호사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게도 정민까지 앉아 있었다. 내 둘째 아들이 상대편 변호사로 나선 것이었다. 어머니, 놀라셨죠? 하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상대로 변호사를 하겠다고? 정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법정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저는 오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회의를 시작하자 상대편에서 먼저 서류를 제출했다. 정민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정위원님, 저희 측에서는 이것이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꺼낸 서류 뭉치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 서명이 들어간 양도계약서였다. 이게 뭡니까?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명히 내가 쓴 것 같은 서명이었지만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의뢰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계약하신 양도계약서입니다. 온전한 상태라고? 그럼 지금은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민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조정위원님, 이것은 의뢰인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지난달에 받은 것으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 진단서? 내가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다고? 저는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어머니, 기억을 못하시는 게 바로 치매 증상입니다. 조정위원이 진단서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 진단서가 정식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맞나요? 네,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나는 서울대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그때 만수가 나를 대리해서 말했다. 조정위원님, 그 진단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김순희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민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은 의뢰인의 최근 행동 패턴을 기록한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언제 내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거야? 이건 감시야. 불법 감시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가족으로서 걱정돼서 관찰한 것뿐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검토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는 이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필적 감정? 만약 내 서명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민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조정위원님, 치매 환자의 필적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받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라고 단정하고 있어. 조정실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내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평생 써온 내 서명이 이렇게 의심받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님, 침착하세요. 만수가 옆에서 격려해줬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조정위원님, 저희는 추가 증거도 준비해왔습니다. 정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의뢰인이 최근에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한 것들입니다.
치매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여러 번, 나는 한 번도 그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서류 쓴 적 없어요. 어머니, 또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때 조정위원이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주 후에 필적 감정 결과와 함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2주? 그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정실을 나서면서 복도에서 정민과 마주쳤다. 정민아, 너 정말로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치료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나를 포기했구나. 너희들이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피해망상도 치매 증상 중 하나예요. 피해망상이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도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정말로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모든 가족이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만수가 들고 온 낡은 녹음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다. 순이야, 이거 기억나?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해 두신 거야. 순이가 정말 어려울 때 들려주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맡기셨거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방청석의 분위기가 싸늘했다. 왼쪽에는 동네 사람들과 만수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정호 가족과 정민 가족이 앉아 있었다. 내 두 아들이 모두 상대편에 앉아 있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판사가 법정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원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육성 녹음입니다. 만수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법정 중앙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법정 안이 조용해진 가운데 1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순이야, 아버지 목소리 들리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처음에는 기침 소리와 함께 약간 거칠었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은 다 내 것이야. 뒤쪽 논밭도, 이 집도, 그리고 숨겨둔 통장들도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 땅은 딸에게 남긴다. 이거야,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 녹음을 증거로 써라. 아들들에게는 따로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순이야,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 방청석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상대편 변호사석에 앉은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녹음이 계속되었다. 특히 며느리들을 조심해라.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욕심을 낼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이 녹음을 남겨둔다. 순이야, 이 땅만큼은 꼭 지켜내거라.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판사가 녹음이 끝나자 물었다. 이 녹음의 진위는 확인되었습니까? 네, 당시 고인을 담당했던 의료진의 증언서와 함께 음성 분석 결과도 제출합니다. 만수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대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민이 일어서서 말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녹음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고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원고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로 이 녹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라고 우기고 있어. 그때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최근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와 관련된 어떤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검사 결과를 제출하자 상대편의 치매 진단서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또한 이것은 피고 측에서 제출한 서명 위조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자 법정 안에 술렁임이 일었다. 감정 결과 계약서상의 서명은 원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겼다. 위조라는 게 증명됐어. 판사가 상대편에게 물었다. 피고인 측에서 반박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민은 한동안 침묵했다.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재판장님, 저는 원고의 친아들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일어섰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녹음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내 편으로 돌아서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정민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형이 감정에 호소하고 계시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려는 거구나. 판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물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서명을 위조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압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제 아들이 저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원했던 일일까?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 승소.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방청석에서 일어선 정민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 승리가 과연 진정한 승리인지 의문이 들었다. 정의는 이겼지만 가족은 깨져버렸어. 판결문을 가슴에 품고 고향 마을 언덕길을 천천히 걸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지 2달이 지났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정우는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고 정민과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미경은 항소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만 들렸다. 아버지의 묘소에 도착해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했다. 묘소를 떠나 친정 마을로 향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논두렁길을 다시 걸으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아버지가 손수 지은 비닐하우스가 보이자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추와 깻잎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다. 이웃 어르신들이 돌봐주고 계신 모양이었다. 그 사이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뒤돌아보니 손녀 지은이가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정우가 주말에 아이를 데려와서 시골 공기를 마시게 하려고 온 것 같았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무것도. 그냥 보고 있어. 지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비닐하우스 안을 둘러봤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울고 있어요? 남은 생, 나는 무엇을 키워 누구에게 건넬 것인가?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하지만 정말로는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가방에서 아버지의 도장을 꺼내 보여줬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증조할아버지의 도장이야. 아주 소중한 거란다. 왜 소중해요? 이 도장으로 많은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그 약속들을 모두 지켰어. 지은이는 도장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도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건 내가 지켜라. 이번엔 내가 손녀에게 낫게 건넸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끝까지 해내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 가족하고 싸우면 슬프지 않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슬펐기 때문이다. 슬프지. 하지만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럼 나중에 다시 친해질 수 있어요? 글쎄, 할머니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단다. 그때 비닐하우스 밖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응.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어머니를 믿지 못해서.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제 됐어. 내가 깨달았으니까. 정민이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천천히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야. 해가 질 무렵 지은이와 함께 비닐하우스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아버지가 평생 가꿔온 이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아버지, 제가 지켰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또 지켜나갈 거예요.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낯선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 혹시 정민일까 싶어 자세히 보려 했지만 차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삼촌이에요? 지은이가 차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정민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안방에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가족의 화합을 위해 참는 것이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도 감당해야 했다. 다만 앞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정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회한도 남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화해와 용서를 배우는 데 쓰겠습니다. 회한과 정의 사이에서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